네, 매주 수요일에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복잡한 속사정,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언제 활동을 재개하시나 했더니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좀 얼마나 되신 거지요? 임기 시작하신 지? 임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한 3주 됐나? 근데 이제 그 앞에 칩거라고 다들 칩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4월에 총선 떨어지고 의정 활동을 못 하게 된 대신에 의정 활동을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책을 썼어요. 예. 책 얘기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잖아요. 제가 콜드 케이스. 전화 드릴 때마다 책 마무리가 안 됐어. 뭐 이러셨는데 이게 콜드 케이스라는 책이네요. 이게 뭔가 아주 이게 우리나라가 풀지 못하고 그동안 캐비넷에 넣어놨던 장기 미제들 이런 건데 요거를 딱 마무리를 하고 이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원장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딱 시간이 그렇게 일치가 된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를 좀 서술을 하셨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으신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연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 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죠. 근데 요 챕터에 보시면 첫 번째 장기 미제가 우리 정치예요. 우리 보니까 경제를 경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 한국 경제를 이렇게 내려앉게 한 것이 정치가 참 많이 망가져서다라는 게 앞에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우리 차장님께도 앞에 써서 드렸듯이 이 정치와 경제의 이 세 판을 짜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라디오 들으니까 오늘 그 송대관 그분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그거잖아요. 쨍하고 해뜰날. 네, 해뜰날. 네. 그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였어요. 내 인생에도 언젠가 쨍하고 해뜰날 올 거다 이런 좀 우당탕탕 막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거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는 아주 잦아들고 내려앉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그런 우당탕탕 쿵쾅쿵쾅 이런 거를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무엇보다 정치권은 신뢰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우당탕탕 쿵쾅쿵쾅 생기를 주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아유 저것들 또 저러네. 그런 얘기 택시 타면 많이 듣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국회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취재기자 때 국회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기사님들의 어떤 푸념과 질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국민들의 삶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쨍하고 해뜰날 이런 쿵쾅쿵쾅이 없어진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우리 반도체 전쟁 이런 얘기하면 걱정이 앞서잖아요. 근데 그 걱정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골문 문제. 이거를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런 뭐랄까요. 아주 제가 평생에 걸쳐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국회의원들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규제를 할수록 칭찬을 받는 이상한 의원 입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번 쭉 다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책 얘기만으로도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하면 언론들도 잘못이 커요. 저희도 잘못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뭐 입법 많이 한 국회의원을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맨날 발표하거든요. 우리는요 국회의원이 영국이나 일본의 한 100배를 법을 만들어요. 마구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게 개정안 내는 거 말고 재정입법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었는지를 좀 추려서 해야 되는데 양으로만 너무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막 일본의 100배를 그러니까 그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법이 어떤 영향을 사회에 주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막 만들지 말라는 것도 그걸 견제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규제가 많다 그러는데 규제 천국을 만드는 게 다 의원들입니다. 의원 입법이에요. 그렇죠. 법 만드는 곳이 국회니까 얘기할수록 약간 국회에 대해서 약간 좀 한숨이 늘어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으셨으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당의 어떤 정책과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탄핵 국면이라서 당연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겠거니 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특히 젊은 층의 민심 변화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차기 대선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탄핵을 당한 탄핵 소추 상태에 놓인 이제 집권 여당이라면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겠다 싶었는데 20대만 떼어내서 보면 정권 연장이 52%고 정권 교체가 38%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체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좀 드러났다는 분석인데 좀 어떻게 분석을 저는 하세요? 예. 그 젊은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래서 네. 근데 만나봤을 때 느낌이 굉장한 뭐랄까 실망과 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삶의 기반이 지금 굉장히 약하고 네. 이것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그 뭐랄까요, 좀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세대들, 기성세대들 또는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법을 보면 예. 굉장히 불공정해. 일단 내로남불이 너무 깊이 박혀 있고 그 다음이 굉장히 멋만 내려고 해요. 멋만 내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별로 상관없이 오만 규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 저분들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사냐. 자기들은 고성장 시대를 살았으니 저렇게 배가 부른 소리를 하는데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수 있을 우리 세대의 앞으로 먹고 살 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성찬으로 뭐 기업을 도와주겠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해도 이재명 대표 계속 먹설이즘 잘사니즘 이런 얘기 하는데 와닿지 않는 거군요. 아니 와닿지 않는 이유가 말만 뭐냐면 그렇게 하고.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법을 보세요. 법을 보면 기업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이 부르면 와서 뭐 기업 비밀도 갖고 와라 이런 증인 감정법 예. 그리고 또 노랑봉투법 같은 게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에요. 예.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 이런 거를 젊은 분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근로소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요만한 돈을 가지고 굴리면서 하거든요. 해뜰 날을 기대하면서 넣는 거죠. 그게 뭐 그러니까. 투기 세력으로 근데 몰아가잖아요. 그러기도 과세를 해야 하고 된다고 며칠 전에 그러고. 민주당의 예. 무슨 교육연수원장이 그랬잖아. 2030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2030들을 소외시키고 마르게 해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박구용 민주당 네. 교육원수원장이 우파를 지지하는 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계층이나 세대가 자기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정반대로 그 세대를 지금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저 정치 세력은 어마어마한 내로남불의 세력이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자기들만 옳은 사람, 자기들한테 찬성 안 하면 다 말라 비틀어져야 된다는 예. 얘기잖아요. 자기들에게 좀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좀 이게 잘 하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촛 뿌리고 예. 미래의 등 뿌리고 원장 표현으로는 이런 우파 지지 세력 우파를 지지하는 2030은 외로운 늑대다 뭐 이런 표현도 쓴 걸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외로운 늑대로 만들었는지 본인들이 그거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업이지요. 예. 근데 자기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을 보고 말라 비틀어지게 냅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멘트에서 본심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젊은 세대가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런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된다. 그게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저런 뭐 공표는 하지 않는 조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좀 여연에서도 분석해 보시면 비슷한 여론 흐름이 나타나나요? 맞습니다. 저희는 뭐 여론조사가 주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민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비슷한 그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윤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을 하는데 정말로 이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뭐 일종의 서포터즈 이런 거죠. 이제 뭐 그런 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신청자 수가 꽤 많이 몰렸다고 하고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30 청년들의 관심이 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2030 세대가 갖는 이제 불신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헌재가 지금 신뢰를 잃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도 싸다. 왜냐하면 싸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 한덕수 총리 탄핵 그 정족수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이 불렀어요. 150이야 그랬어요. 예. 그러면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묻는데 사실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이 묻고 있거든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헌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국민과 법조인들이 다 왜 150이라고 했냐. 뭐가 맞냐. 예. 그래서 제가 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쟁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서 한 번 회의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리고 계속 줄탄핵을 할 수 있는 게 150이기 때문에 나라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네. 이 오만함은 도대체 저는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깔봐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게다가 그 헌재 판관들에 대해서도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 헌재 소장이라는 분이 권한대행이긴 네. 하지만 그분이 무슨 음란물 계속 올리는 그 사이트에 계속 뭐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글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그런 음란물이 뭐 한 10년에 2,000건이 올라오는 곳에 있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네. 나오죠. 뭐 동문들이 있는 곳이니까 막 야단치기 뭐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왔을 거예요. 네, 차단을 하겠죠. 본인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암묵적으로 항의를 하고 야단치는 느낌.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N번방 이런 거 다 처벌 엄청 받았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그거를 거기다 댓글 달고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보일까? 남한테 죄를 주는 재판관들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그 판단을 하는 네. 헌법재판소. 근데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은 참 그 뭔가 환멸을 느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뭘 해도 옳고 예.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그 너무나 편협하게 판결을 한다. 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젊은 층이 공정에 되게 민감한 세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환호를 했었고 그래서 실망도 했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절차들이 그냥 뭐 정치권에서 떠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저건 왜 저렇게 진행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고 많이 걱정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또 다른 그 대립과 갈등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게 지금 여론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계속 여론조사에서의 어떤 문항 때문에 벌어지는 뭐 극렬 지지자만 응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요. 뭐 그런 조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그 중요한 원칙은 뭐였냐면 여론조사 탓을 하는 정치 세력은 항상 내려가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잘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의 어떤 이제 찌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제 했던 건데 먹사니즘으로 뭐 대표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슬로건이었는데 이번엔 잘사니즘이라는 표현까지 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대표연설 전체를 좀 읽다 보면 뭘 하겠다는 건지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안 생겨요. 또 뒤집었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52시간 그 예외로 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추진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 이러면서 18일 만에 지금 뒤집었어요. 주 4일째 한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뭐 그 예외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기본소득도 안 한다고 했다가 욕먹으니까 지금 어제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 전집에 가면 다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큰 전을 이렇게 그 주인 사장님이 이렇게 확 뒤집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면 저거 반대쪽 면 한 번 더 입혀야 되니까 한 번 더 뒤집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전집의 사장님 느낌. 그래서 약간 그 이재명 대표 그러면 저는 요즘에 그 부침개 뒤집는 게 딱 생각이 나요. 부침개를 확 뒤집는 그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뒤집겠네. 부침개 이재명 대표죠. 일관성이 없다 보면
한 말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달라지면 자기의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자신의 믿음이나 비전은 똑같더라도 시대가 달라지면 확 뒤집을 수 있고 내가 왜 바뀌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죠. 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너무 빨라. 며칠 만에 뒤집어. 며칠 만에 막 뒤집으면서 자기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안 해요. 예. 그것도 저는 한덕수 그 정족수에 대해서 대답 안 하는 헌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을 얼마나 깔보면 자기 예.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한 20일 동안 2번 뒤집은 거잖아요. 네. 2번 뒤집으면서도 왜 뒤집었는지 설명을 안 해. 그 모든 말을 포장하는 게 실용주의잖아요. 뭐 좌파 우파의 개념이 그렇죠. 다 혼재돼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좋은 정책도 좋으면은 수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다. 너무 좋은 이런 얘기인데 게,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믿음이죠. 예. 저분은 실용을 위해서 국민들의 실용을 위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렇게 바꿨고 그걸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뭘 바꿀 때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 자신을 위해서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집을 때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뭔가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불리하다고 느꼈나 보지. 그러니까 저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진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 이걸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지지율이 지금 저는 30% 초반에서 박스권인 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전 뒤집듯이 뒤집는 것도 여튼 표를 위한 거라는 생각은 약간 드는데 대선을 만약에 조기 대선 치르게 되면 표를 더 얻어서 중도표를 얻어야 되니까 약간의 좀 우클릭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당내에서도 계속 발목이 잡히는 것 같고 일단 보면은 민주당에서 하는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계속 뭐 법안에 있어서는 좀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경제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발목을 잡는 법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네. 그 교섭단체 그 연설에서 그 긴 연설 속에서 잘사니즘, 먹사니즘 그리고 기업한테 돈 주겠다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법들을 철회한다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보다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우당탕탕 쿵쾅쿵쾅 이렇게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이분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저 사람 뭐야 친시장으로 갈 거야 이런 그 의심을 받을까 봐 가장 중요한 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을까봐 그런 조심하고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건 본인이 얘기하는 실용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실용만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또 한 가지 제안한 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인데요. 뭐 사실 당대표 취임 직후에도 그때는 이제 개헌 얘기를 같이 꺼낸 적이 있어요. 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서 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헌은 쏙 빼고 일단 국민소환제 하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 하기 전부터 국민소환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내각제, 뭐 중임제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민소환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몇십 번씩 탄핵하고 근데 이분이 국민소환제 얘기하셔서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소환제는 남용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 막 소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때는 요건이 분명해야 돼요. 사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해서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을 하려면 그 요건이 뭐여야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필요한 요건은 자기 정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무슨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상대방을 탄핵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 같으면 무고죄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탄핵을 하는 정치인들을 소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 요건이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 1호죠. 국민소환제로 소환돼야 될 그 1호 정치입니다. 따놓은 당상. 전 정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저 얘기를 할 때 이건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뭐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헌 아니고 그냥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개헌을 피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국회의원의 임기를 그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법조인들이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개헌 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저 얘기하는 건 저는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명확하게 했죠. 지금은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했죠. 때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예. 해놓은 얘기가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임기도 좀 줄이는 네. 거고 이런 근데 거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가 자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건지 개헌 얘기를 계속 피하고 있죠. 근데 저는 국민소환제 개헌을 주장해 왔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꺼낸 이상 그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소환제를 위해서 예. 개헌하자. 이 논의가 개헌 논의의 어떤 물꼬가 터지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 소환제 없이 지금 우리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일반 국민 같으면 감옥에 가도 정말 징역을 오래 살았을 그 무고한 탄핵들을 저렇게 남발하는데 국정을 마비시키잖아요. 이걸 국민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뽑으면 4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견제도 없이 이런 세월을 계속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국무위원은 잘못하면 탄핵이란 절차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요. 그냥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4년 내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내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 슬로건이 진심이라면 정말 이게 진심이라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영입 1호감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진심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하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쉐쉐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친미하겠다 그러고 친기업하겠다 그러고 친시장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진심이면 정말 우리한테 너무 욕심나는 인재인데 문제는 너무 빨리 뒤집으니까 우리 정말 부침 이재명 선생.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을 어디다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입 1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을 어디다 갖다 내놔도 정말 부끄러운 정치인이죠. 이재명 대표가 추경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장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표하면 늘 떠오르고 따라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이제 선심 쓰기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는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뒤집으니까. 근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말씀드릴 게 국민들께서 잘 못 느끼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성남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거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성남에서 지역화폐를 찍어서 그 동네에서 쓰면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근데 그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국에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남 주변에 광주, 화성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 성남 지역의 상품권을 사서 성남 가서 쓰는 거예요. 거기 분당 상권이 좋으니까. 이게 뭐냐면 주변 지자체의 구매력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더 좋은 상권을 가진 쪽으로. 그러니까 잘 사는 곳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옆에 상권이 잘 발달하지 않은 곳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업이죠. 저는 그냥 이를테면은 자기가 산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게 정말 지역 살리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성남시 거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전국 누구나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 카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좀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주민이 잘 사는 지역은 옆에 있는 지역 거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로서는 이런 사업을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거기다가 지역들이 안 좋은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중앙정부로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돈을 막 보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분한테 실용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지역화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를 전국 방방곡곡에 자기 이름을 막 하면서 선거운동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되게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안 먹히는 거죠. 저는 이 2030 세대가 지금 나라 돈을 막 쓰는 게 본인들의 인생에 다 빚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깐깐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연금 문제인데
이게 연금 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젊은 세대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부담만 떠안을 거다라는 걸 뭐 얼마든지 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근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다 막 90살까지 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금이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받을 급여도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지금 한 20살 청년이 그 사망까지 갈 때 한 70년 남았다고 치면 그동안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돼요. 9% 정도. 근데 우리 여야가 지금 합의한 건 뭐냐면 그래 이번 정권에서는 이번에 재정 재계산 했을 때 4% 올리는 거 13%까지 올리는 건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빨리 하면 돼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4% 올리는 거 빨리 하자. 이게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많이 올리자. 40에서 45로. 그러면 지금 이 연금이 빵꾸나게 돼 있는데 지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간단히 합의하겠어요. 그건 얘기를 같이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정부 돈을 연금 안에 막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은 못 넣으니까 막 재정으로 이걸 돕기 위해서 연금 크레딧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소득 대체율을 한 2%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같이 얘기를 해야죠. 소득 대체율을.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얼만큼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해서는 요 연금 크레딧이랑 같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 그거는 2단계에서 빨리 얘기하자. 1단계는 뭐냐? 여야가 이미 합의한 4% 올리는 거. 9% 필요한데 4% 올리는 거는 동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하고 올해부터 올리자 0.5%씩 8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가장 빨리 얘기해야 되는 것이 연금 크레딧이랑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얘기하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특위 들어와서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 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위해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선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연금 개혁 어떻게 하는 게 좀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가 이 콜드 케이스에 담겨 있는 거죠.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정치 시그널 나이트를 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모실게요. 나이트라 가지고 그냥 밤에 해요? 밤에? 그냥 계속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이 뭐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 나오시면은 그냥 한번 길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생방송 중에 이렇게 섭외를 하는 분은 처음 봤는데 제가 스케줄표 보고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